경제는 김우빈. 네, 뭐 이렇게 뭐 경고 멘트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예, 그 배우 김우빈 씨하고는 물론 뭐 전혀 무관한 경제 방송이긴 합니다. 그 김우빈, 뭐 김은 저고요, 우는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다시 모셨고요.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빈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약간 좀 닭살 돋긴 하죠, 김우빈이니까. 괴롭습니다. 그래도 뭐 저기 뭐 장명 잘했다고 지난주에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냥 그러게요. 밀고 가죠. 그러게요. 네, 예. 한번 정했으면 밀고 가야죠. 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두 분의 이제 발제를 들었는데 공통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요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국장을 이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분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그러니까 일단 평가가 궁금한데요. 홍기빈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뭐 이번에 이렇게 지명할 때 그 타이밍 때문에 옛날 정부가 인선을 하냐, 새 정부가 인선을 하냐 가지고 뭐 좀 이게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뭐 정치적인 좀 기싸움인 것 같고 지금 뭐 본인이 하시겠다고만 하신다면은 한국은행 총재로 이분만한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명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한국은행 총재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다 갖추고 계세요. 학계에서의 위치도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셨는데 학계에서의 위치, 학계에서의 경력도 이제 분명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에도 참여를 하시고, 예. 우리나라 정부 경제 정책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IMF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장으로 계시니까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것도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실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면에서 봤을 적에 적절한 분인 거는 이제 틀림이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190년. 예, 거기다 또 이게 취미가 농구신데, 예, 덩크슛 쏘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덩크슛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혹시 좀 친분이 있으십니까? 뭐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주열 한흥 총재도 이제 물론 덕담의 성격이 좀 있긴 합니다만 나보다 뛰어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보긴 했는데 우리 우석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소장님 얘기해 주신 게 뭐 대부분 맞고 사실 이분이 이주열 총재 연임할 때도 그때 이제 한흥 총재 후보로 거론이 됐었죠. 그렇군요. 거론이 됐었고 다만 이제 이분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고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 뭐 이제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뭐. 그럼 그때 IMF 국장을 하고 있을 그때도 그러니까 IMF 국장은 2014년도부터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태 국장이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게. 그런가요? 예, 국제 IMF 내에서도 굉장히 위치가 크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젊으신 분들은 1997년도에 IMF 위기를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이제 깡드시라고 하는 이제 IMF 총재가 있고 맞아 이름이 깡드시였죠. 나이스라고 하는 나이스하지 않은 아태 국장이 와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리면서 점령군처럼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이스하게 점령했죠. 네, 압박하던 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지금 이창용 지금 국장이 하던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엄청 센 자리네. 엄청 센 자리입니다. 그리고 IMF라고 하는 게 워낙 세계의 강대국들이 각축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지금 많이 크긴 했지만은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 3년하고 세 번째 자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8년 하고 있으니까. 국장 자리를.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력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치력을 봤을 때도 상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감히 조금 기대를 좀 해보자면은 한은 총재를 마치고 끝나고 났을 때는 IMF 총재에 도전할 수 있는 아시아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IMF 위기를 맞은 30년 내에 서력을 하는
우리가 총재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저희 프로그램 조연출이 이분 그 수업을 들었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잠깐 들어와서 저 증언 좀 한번 할래요? 응? 수업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쳐다보지를 않네 저를. 그럼 굉장히 좀 조연출이 나이가 좀 많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그 짚지는 않는데 아까 그 소장님께서 그 뭐 MB 인수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연관으로 해가지고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MB 라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번 정부하고도 조금 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아까 이제 키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농구보다는 배구 선수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인창고 라인입니다. 인창고로 배구 명문이죠. 장윤창이 나온 인창고입니다. 장윤창 교수님 스포츠에도 그렇게 저희가 배구도 잘하시고 농구도 잘하시고 인자기도 이거. 예, 제가 뭐 약간 인창고 라인인데 그 이번 정부에 이제 경제수석했던 이제 윤정원 지금 이제 기업은행 행정으로 가 있죠. 윤정원 그 다음에 정태호 의원이죠. 여기 인창고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친한 사이거든요. 윤정원 이제 전 수석하고는 이제 그 동기예요. 동기, 대학 동기, 고등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루트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한은 총재 그 인선이 있었을 때 추천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공이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를 충분히 맡을 만한 그 자격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공통된 평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현 청와대하고 인수위가 굳이 이분 지명을 놓고 갈등을 벌일 이유도 별로 없어. 이렇게도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뭐 허탈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선권을 넘긴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결국 권한 행사의 주체의 문제. 결국 이것 때문에 갈등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뭐 그런 느낌이 강해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이창용 이제 국장 말고도 그 아마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복수로 거론이 됐겠죠. 예. 그러면은 뭐 실력으로 봤을 때 뭐 이창용 국장님이 뭐 국장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실력으로 뽑자 그러면은 이창용 국장을 뽑는데 또 누구도 주저하지 않겠지만은 또 하는 총재라고 하는 게 무슨 이제 실력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이제 함의를 가지고 진행이 그렇죠. 되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이제 장주원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창용 그 인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추천을 할 수도 없고 합의한 바도 없다. 이제 이렇게 뭐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걸 따져봤을 때는 그러면은 일단 니네가 먼저 발표해서만 기분 나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후보군에 강력한 그렇죠. 후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이에요. 과연 그럼 이창용 국장이 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하겠느냐? 경쟁 구도에서 경쟁 구도에 이창용 국장이 만약에 하는 총재로 왔을 때 과연 누가 반대를 할 유인이 있을까? 이걸 따져보면 그냥 이건 좀 내피셜입니다. 유튜브니까. 유튜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기재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기재부가 그 사실은 절반은 거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창용 국장이 만약 하는 총재로 오게 되면은 이창용 국장을 이길 수 있는 논리면이나 실무면이나 경험면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예컨대 뭐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왔을 때 뭐 유엔에서 뭘 했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용이 아니고 해외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국내와 해외가 다 믹스가 돼 있고 국제 기구에서 이미 다 검증이 돼 있고 네트워크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 거시 정책을 이분이 주도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권한은 너무 평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사실은 그 정도 실력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은 문무를 겸비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분 딱 이런 거잖아요 지금 두 분의 평가.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슷한 취지의 말씀인데 우선은 뭐냐면은 이
한국은행 총재 자리라는 게 참 묘한 게요. 한 70년대 이후로 중앙은행이라고 한 건 정치적 독립성이 어느 나라에서나 강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정치랑 무관한 것 같은데 이게 미묘하게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한 번 앉혀놓으면은 이게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정치권에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은근하게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애초에 앉혀놔야 된다라는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로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우리도 코드를 좀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창용 선생을 그냥 뚝 해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뒷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이제 저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 IMF 아태국장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데고 그러니까 여기 뭐 그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돌고 있는 돈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경제의 어떤 거시 경제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국장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탄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포뮬라 정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래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저런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잘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만한 그런 경험을 굉장히 풍부하게 닦았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그럴까 그 오소독스한 입장 하나에 가까운데 이런 이쪽하고 이제 이창용 씨 같은 분이 왔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의 주도권이 어디로 갈 것이냐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난 한 10여 년간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금리를 계속 해와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물가 상승의 시대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7% 넘어가지고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3% 4%로 지금 막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유럽도 그 사이에 뭐 5% 6% 7%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그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물가 관리.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특히 시장 경제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독립해서 싸울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한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주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거기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을 마저 드리겠는데 보도를 보면 이창용 국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 아마 긴축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따 우리가 추경 얘기라고 했지만 지금 5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긴축 방향과 만약에 50조 추경이 현실화될지는 모르지만 현실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서로 좀 상반된 형상 아닙니까? 잠깐만,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 교수님 좀 또 말씀 주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태국장이라는 자리가 이게 탄력적이 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포뮬라를 가지고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른바 매파라고 그러죠. 그 금융정책에서 확 긴축 기조로 가고 옛날에 볼커처럼 막 기준금리 막 20%로 올리고 이런 쪽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 시각도 있어요. 왜 그런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긴축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나오는 근거는 이분이 전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쭉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적에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선진국 된 거는 좋은데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우려 발언을 좀 하셨고. 그 홍남기 부총리하고 똑같은 발언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에 대해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한국의 리스크 관리는 이 국가 부채하고 가계 부채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겠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주열 하는 총재 이제 곧 전 총재가 되시겠지만은 그분이 했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은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보도로만 봤습니다만은 SK증권 같은 데서 나온 그 분석은 조금 다른 저걸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언급도 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야태 국장이 이제 탄력적이 돼야 되니까 다른 부분을 보는데 이분이 또 이제 어떤 언급을 많이 하시냐면은 지금 코로나 문제하고 고령화 문제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세 가지를 갖다가 최근에 많이 거론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시경제가 이제 불안 기조로 갈 위험이 이게 말하자면 침체 위주로 기조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뭐 고전적으로는 그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만은 대충 한 201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 경기 관리 그러니까는 그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섞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SK증권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렇게 매파로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그전 이주열 하는 총재 계실 때보다는 좀 더 뭐랄까 탄력적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 보도대로 긴축 기조로 갈 것이라는 게 되게 피상적인 관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벌어져 봐야 되는데 지금 SK증권 같은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소장님 분석에 거의 뭐 동의를 하는데 그 IMF 자체가 뭐 약간 그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보수적인 그 의견을 많이 내는데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비둘기파 같은 그런 성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예컨대 IMF도 지속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재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이청용 국장의 그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다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약간 수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컨대 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했을 때도 직접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가 그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청용 국장이 만약에 지금 지명은 됐으니까 만약에 총재로 이상 없이 된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 전체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니셔티브를 한국은행이 지고 갈 수가 있어서 기재부는 기분이 안 좋다. 그렇다면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기존 이게 사실은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을 놓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밥그릇 논리처럼 센 논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기재부 얘기하기 그러니까 더 나가서 요 얘기까지 그럼 마저 하죠. 지금 이것도 물론 검증이 필요하지만 인수위에서 경제 원팀 총리를 찾고 있다 이런 보도가 요즘 요 며칠 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덕수 전 총리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경제 원팀 총리라는 컨셉을 세웠다면 정말로 이것도 물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연구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잠깐 그러니까 경제원팀이라고 하는 경제를 총괄적으로 그렇죠.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총리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하여간 한덕수 전 총리까지 나오는 거는 좀 저는 뭐 설득 동의하기는 좀 힘든데 예컨대 지금 이제 인수위 구성을 놔두고서 인수위 구성 중에서 아마 한 팀으로 짜봐라. 그러면은 예컨대 뭐 안철수 지금 뭐 위원장이 한다 그러면 뭐 총리 안철수 이렇게 가고 이제 부총리 예컨대 저는 이제 추경호 의원을 좀 보는데 그냥 내 피셜입니다. 차관 출신이죠? 차관 출신입니다. 장악력이 있으니까 보고 금융위원장은 최상목을 보고 최상목 전 차관을 보고 이제 수석은 이제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수석은 이제 약간 뭐 사람들 그냥 흔히 하는 얘기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가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뭐 하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그 분야에서는 돌고 있군요. 근데 이제 예컨대 이제 김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는 되게 잘하시는데 이런 정책이나 이런 실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뭐
어떤 관직에 나갔을 때 장악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이제 구성이 인수위 인원만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뭐 외부에서 조금 더 뭐 약간 수혈이 되고 그러면 좀 구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한덕수 이제 전 국무총리가 이제 오게 되면은 관리인데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이제 관리거든요, 그냥 혁신의 맛은 없는 거죠. 지금 위기 상황에 가까운데. 예. 그냥 지금 뭐 관리하겠다 그러면 하는 건데, 정권 초기에 관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뭔가 혁신의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별로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누구에게도 감동 줄 수 없는 인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거론 대로. 예. 근데 잠깐 저희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좀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풀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미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경제 원팀 총리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행정부 안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른바 어떤 분들은 이 옥상옥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가 세냐 아니면은 기재부가 세냐. 그리고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게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은 그 소득주도 성장이란 걸 놓고서 정책실장하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는 청와대 이 원팀 경제 원팀이란 걸 만들려면은 틀은 지금도 있어요. 문제는 청와대의 경제수석하고 청와대 쪽의 의사하고 행정부 쪽에 그게 뭐 부총리가 됐던 기재부 장관이 됐던 뭐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라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러면 새 정부에서는 이 청와대하고 행정부 사이에 이 옥상옥 구조를 어떻게 풀 거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 소장님 아주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당선인의 이제 계획을 보면은 청와대는 축소하고 수석들은 이제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장관이 영어로 치면 세크레터리거든요. 그렇죠. 비서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비서하고 중간에 사실 옥상옥 구조를 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국회와의 관계 이런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게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청문회가 너무 터프해요. 그렇죠. 청문회가 터프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힐 수가 있으면 내가 신뢰를 주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최소한 몇 명은 낙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용하고 예. 실제로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사람과 부릴 수 분리가 있는 돼서 사람하고. 수석과 그렇죠. 장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옥상 이 이중 구조가 나온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너무 능력은 좋은데 뭔가 청문회는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예컨대 다주택자다 이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좀 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 가까이 앉혀야 되겠다는 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관이 되면은 자기 정치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대통령 후보로 한 분 나오셨었죠. 전에 그 기재부 장관 하시는 김동연 대표. 그러니까 아젠다를 자기 아젠다를만 끌고 가기 때문에 나한테 보고하는 게 진실된 것만을 보고한다.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옆에 그거를 해석해주고 컨트롤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를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수석을 많이 없애겠다는데 이게 실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은 뭐 수석 자리 보세요, 진짜. 수석 자리는 없어질 수가 있는데 옆에 이제 기존 수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옆에 또 달라붙는 거죠. 근데 직함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직함은 아니고 뭐 최악의 경우엔 비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지금은 이제 그 당선인 측에서 그 내놓은 계획을 보면은 민간위원회를 많이 만들겠다. 맞아요. 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면은 이제 그 민간위원회 위원장이나 거기 뭐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실상의 수석 역할을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조금 생기면은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이제 눈덩이가 되는 거지. 눈덩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계속 그 얘기가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잘 진행되는지
내가 체크할 수도 있지만 난 바쁘니까 그거를 그렇죠. 독립적으로 체크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지금 구조상에서는 자리를 없앤다고 해도 생겨난다. 오케이,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짚어주셨고 아무튼 뭐 그 한덕수 국무총리설은 두 분은 별로 뭐 가능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일축하시는 것 같고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의 총리 기용설은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아니 뭐 모르죠 뭐. 최근에 이분이 지금 주식을 파셔가지고 그래요? 예, 주식을 매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박용만 전 회장이 예, 주식을 매도하셔가지고 지금 밖에서는 지금 뭐 아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래서 또 얘기가 도는 겁니까? 그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약간 총리설을 약간 사람들이 낮게 보는 사람들은 신탁 때문에 백지 신탁을 해야 백지 되는데 신탁. 그러면 안랩의 주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내가 한번 팔아야 된다면은 내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 될 때 팔아야지. 중간에 팔고서 안 되면 진짜 손해일 수가 있다.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뭐 본인이 고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박용만 회장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 아무튼 그러면 박용만 전 회장이 주식을 왜 팔았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죠. 뭐. 근데 우리 이청용 선생님 저거 얘기 전에 제가 우려하는 점 하나는 짚고 넘어갈 필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 리스크 관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국가 부채가 빨리 증가하는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하셨는데 이건 일종의 항등식인데 그 거시경제 순환 흐름에서 봤을 적에 대외 부채가 그 일정하다라고 전제하면은 국가 부채하고 가계 부채를 한꺼번에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어느 쪽이 가계 부채를 국가 부채가 떠안아 주든가 그렇죠. 아니면 국가 부채를 가계 쪽에서 이때 가계라 하면 기업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다 이제 아주 이렇게 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 부채하고 가계 부채를 동시에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꿈일 수 있고 이 경우에 그냥 일방적인 긴축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부채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거나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 보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아마 이정용 선생님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이거를 갖다가 이 가채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쪽하고 지금 탄력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이게 공존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측면보다도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예, 일 잘 못하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너는 왜 이게 못하냐?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기준을 자기한테 맞추기 때문에. 예.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수혈이 되면은 특히 똑똑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거 왜 못하는 거냐? 왜 안 되는 거냐 하면서 그 조직을 약간 돌아가는 거를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혼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조직 자체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가장 모시기 힘들고 제일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상사가 똑똑하고 성실한 상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망하는 거죠. 예,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데서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다. 예컨대 우리 예전에 카이스트 총장으로 이제 선한표 교수님 모셔가지고 그렇죠. 운영했는데 그분이 개인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훌륭하신 학자님이시고 그런데 오히려 트러블은 되게 많았죠. 예, 총장으로서 그 조직에서 그렇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근데 학생들 자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굉장히 힘들고 경쟁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제가 그냥 판단해봤을 때는 아마 그런 조직 운영과 관련 물론 IMF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은 또 IMF 조직하고 하는 조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이제 잠깐 요 얘기까지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경제팀 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인수위 구성 경제 파트에서 특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금 우석준 교수가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당선인이 이제 우리 대선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머리는 비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좋은 사람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모아서 뭐 국가 운영하겠다, 특히 경제 파트 이런 거는 하겠다. 이제 이렇게 사실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뭐 개별적인 지식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이 더 강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제 인수위 이제 명단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인수위원하고 전문위원, 실무위원 다 공개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 팀이 지금 우리의 베스트 팀이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능력은 있다고 보지만 베스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면면을 보면은 이제 MB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했던 사람들하고 믹스가 돼 있고 여기에 당선인과의 친한 사람. 그래서 MSG 뭐 그 얘기를. 예, 윤핵관과 친한 사람. 윤핵관의 관계자, 핵심 관계자. 윤핵관 핵관. 핵관이에요? 예, 그러면? 윤핵관 핵관. 그다음에 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이제 다시 이제 뭐 통합정부 이런 걸 하잖아요. 그 거기 인사들이 또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취재 아닌 취재를 해보니까 네. 내가 원래 인수위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국민의당 인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못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피해 사례가 상당 보고되고 있는. 나는 이제 캠프에서도 일 열심히 해가지고 당연히 요 분과의 요 자리는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밀렸다. 아니 그러니까 날아온 짱돌이 딱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굴러온 돌. 예, 하여간 그런 거 다 고려해봤을 때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인수위에 포진해 있는 거냐 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저는 조언 좀 주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구성을 보면은 좀 황당한 게 많아요. 그래요? 예컨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경제학을 했느냐도 보지만은 경제학 중에서도 어떤 전공이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가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를만 해가지고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책들의 함의도 잘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미시것이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뭐 산업조직이라고 하는 미시적이고 산업정책에 관련된 혹은 공정거래에 관련된 전문하신 그 전공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경제 1분과에 지금 들어가 계세요. 경제 1분과는 뭐냐면 거시, 금융, 재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분이 들어가서 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전공 분야하고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짧은 기간에 순식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가만히 앉아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분은 거기 가서 뭘 하고 계신가? 예, 그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뭐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추가로 여기서 하나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적이 있는데, 저 그 윤석열 당선인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악몽의 데자비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똑같은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머리는 빌렸을 수 있어도 몸은 빌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달리기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는데 YS.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냐면 IMF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이렇게 말이 씨가 되니까 아유 나무 한번 두드려야지. 절대로 그렇게 될 거란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시라든가 아주 그 평탄한 그 평온한 시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관리하는 그러니까는 그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평온한 시에는 전문 경영인한테 일임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경영 상황이 굉장히 그 복잡할 때는 오너가 직접 나서가지고 기업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 지도를 하고 어떤 노선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업을 나라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YS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세계화였고 지금은 또 한 번 세계 경제 상황이 바뀌는데 지금은 어떤 그 전문가 똑똑한 분들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 놓는다고 해서 어떤 팀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는 무엇이고 이거를 2년, 3년, 5년간에 어떻게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이 지도자 스스로가 이게 완전히 하나의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돼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지금 순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런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냥 온다든가 그냥 이름이 높은 분들이 맞지 않는 자리에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팀이 꾸려진다면은 네. 이건 그 나쁜 의미의 데자비 90년대 그 김영삼 정부 때의 데자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석준 교수가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가 인수위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똑같이 지금 재현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러분 뭐 촌철님들도 이제 그 과거 인수위 백서를 한번 보시면은 인수위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관계로 또 뭐 장관 차관 무슨 아니면 그렇죠. 무슨 위원회 위원장으로 거의 뭐 한 70-80%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향후 5년간의 중요한 포스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인수위만 하고 일종의 이게 트랜지션 팀인데 이렇게 하고 강연은 따로 내각은 따로 구성할 거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파생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풀을 보면은 과연 베스트를 모아놨다는 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네, 좀 의문점이 들고 그렇다면은 강요도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프레시하고 새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같다. 이런 인사가 발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든다.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활발하게 행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이제 뭐 자문위원이다 아니면 무슨 어느 위원회 위원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1년 사이에 어느새 변신하셔가지고 발빠르게 또 일로 옮겨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갈아탔습니까? 예. 그래서 빠르시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하여튼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은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인데 그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근데 전략적 결정은 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최고 책임자가 내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국정의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전략적 결정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렇지.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것이냐. 이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이거는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빌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는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수비도 08님이 MB 시즌 2인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YS 시즌 2 되겠네요라고 이런 좀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는지 두 분이 이제 그거는 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이건 요 정도로 가름하고 좀 저희 추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만났는데 추경 얘기는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 예비를 다시 이제 뭐 이철이 장재원 라인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추경 편성 일단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50조 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어서와 홍남기는 처음이지. 예. 그러니까 홍남기 벽이 또 그러니까 가로막을 것이다. 이제 그 모든 논의가 잘 되고 나서도 철벽 수비.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벽을 또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래서 일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4월 안에 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그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그 재정 운영에서 키를 쥐고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예, 뭐 윤 당선인도 홍남기 부총리 한번 맞닥뜨려야 된다. 겪어봐야 한다. 예, 어서 와. 홍남기는 처음이지. 예. 예.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50조를 마련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예,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안 되는 얘기고 가능하지도 않고 요거를 만약에 그 재량으로 줄여버린다. 멀쩡하게 있는 사업들을 직권남용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은 현실과 마주해야 된다. 현실과 마주해야 된다는 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의 지출 구조 조정. 그래서 뭐 5조에서 10조 정도의 그것과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국가 채무를 조금 올려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채 발행 뭐 이런서. 예, 만약에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은 선물 포장을 다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뭐요? 예컨대
뭐 기술 보증이나 신용 보증이나 아니면 뭐 중진공유로 불리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 진흥공단에서 쓰는 이제 그 정책 자금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나가기로 돼 있어요. 몇십 조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 저거 있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네. 코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어차피 쓸 돈은 어차피 쓸 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관료들이 아마 압박을 당하면은 요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런 꼼수가 있습니까? 저희 또 전문가들이 또 하는 또 그런 영역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50조를 쓴다 그랬지 50조를 순전히 새로 늘려고 쓴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자, 근데 엊그저께 이제 그 인수위 주변하고 기재부 주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현 정부 임기 만료 때까지는 추경 편성은 어려울 거다. 하지만 5월 초중순에 추경 편성이 될 거다. 이 두 얘기가 나온 건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새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추경 편성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뇌피셜인데요. 조금 전에 우석준 교수님 홍남기의 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냐면 홍남기를 부총리 제끼고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기재부 인사들을 일단 먼저 그 추경 편성안을 짜놓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홍남기 부총리 이제 끝이니까 바로 그러니까 속도전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서 그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지금 홍단기 벽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립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월에 한번 추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의회에서 몸이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인 의회에서 그걸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선을 그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는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걸 통과시켜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방선거 쟁점이 하나 있어요. 예, 있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이 5월 말이잖아요. 6월 1일. 6월 1일이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추경이 편성이 돼야 이제 공이 여당은 민주당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빨리 이걸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반대쪽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추경을 하더라도 이 시점이 새 정부 출범 전이냐 후냐를 놓고서 지금 정치적인 적이 있는 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은 지금 청와대도 2월에 한번 그 사실은 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옛 정부나 새 정부나 추가 그 폭발적인 추가 경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수는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해서 파격적인 무엇인 것처럼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쟁점은 그럼 새 정부 출범 전이 되느냐 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 문제가 되겠죠. 예. 그 소장님 지적이 너무 그 정확하신 지적이신데 그 저는 이제 뭐 추경은 지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책이 이제 당선인이 뭐 하여간 뭐 적자고차 발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하게 됐다. 그래서 미안하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한 지금 뭐 방법은 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누구 책임이냐? 쟤 때문에 안 됐다. 쟤 때문에. 예컨대 우리 지금 해달라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협조 안 했다. 아니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비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가져와서 안 됐다. 지금 이제 그 전국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홍남기의 벽이 아니라 동네복 홍남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 전에도 이건 뇌피셜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추측인데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아까 말한 그 골키퍼가 들어가서 철벽 수비를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 또 홍남기 부총리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면에 골키퍼로 나선 거는 홍남기 부총리시지만 정부하고는 저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홍남기 부총리는 어느 쪽이든 그 이렇게 책임을 어떤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추경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이거를 이제 뒤집어 쓰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정부의 사실은 뭐 사필 규정이라고 보는데
예산실 출신의 장관을 선호한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예산실이라고 하는 게 평생 예산 업무를 하면은 그립감이 뭐 엄청 좋습니다. 예, 공무원이 그립감. 공무원한테 갑질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그냥 보통 얘기하기에 예산실하고 기재부 예산실하고 네, 행안부의 조직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두 개가 진짜 갑질의 왕들이거든요. 예. 예산실 주시면 회계 논리 그죠? 좌변 우변 따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깎으니까. 근데 지금 자르고 말고 하는 예. 그 칼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직을 또 공무원 조직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안부의 조직국이 그거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인원은 얼마를 하고 조직을 얼마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두 조직이 센 조직인데 이상하게 진보 정부에서는 예산실 출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김동연 장관도 예산실장 출신이고 과거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동연 장관, 김동연.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뭐 홍남기 장관도 예산실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때 변양균 장관인가 그분도 그렇죠. 거기 기획사실 출신이죠. 그분도 예. 그래서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획 능력이 조금 뛰어나지는 않다. 거시 전체를 보고서 지금 뭐 우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국가채로 봤을 때 지금 뭔가 공격적으로 재정을 써야 될 시기가 왔을 때에도 그 판단을 잘 못 내리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이 질문을 좀 그 마무리 삼아서 드려볼게요.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 같다라는 응답률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보다 오히려 낮거든요. 근데 이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초장에 어떤 그 국민들한테 이제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민생 드라마를 걸었어야 되는데 집무실 이전을 꺼내들면서 오히려 이게 블랙홀이 돼버렸다. 이거는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타당한 분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그 만회를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노린다면 당연히 취임과 동시에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거고 그게 가장 좋은 어떤 그 카드가 추경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할 거고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좀 회의적인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올 구석이 없는 게 우리가 이게 정부 재정을 갖다가 늘리려면은 국채를 크게 발행을 하든가 네. 보통 이제 코로나 때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증세하지 않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그 캠프도 그렇고 과도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제 덫을 쳐버렸다는 얘기가 예.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러면 이분이나 지금 새 정부가 증세를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좀 더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럼 남은 가능성은 아까 그 우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의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갖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돈을 뽑아내는 건데, 이 바위돌을 쥐어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물을 뽑은다 하더라도 50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보도를 보면은 좀 이건 추측성 보도이긴 했는데 좀 무시무시한 보도도 있었는데 어떤 것도 정부 구조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 그래서 정부 공무원 자리를 갖다가 직무급으로 돌리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어떤 그 정부의 인건비 부분을 갖다가 손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성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만은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50조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오는 5월에 이걸 편성을 한다. 이게 가능할 이 세 가지 방법이 지금 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전투 의지는 충만한데 실탄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실상 이 경우에서 그 고전적인 답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재정 건전성도 나쁘지 않고 이래서 빨리 돈이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 우석준 교수님은 추경 편성이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정리라면. 저는 뭐 시도를 할 거라고 봐요. 시도를 할 거고 4월에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쟤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이제 흔적을 남기려고 할 거고 5월이 되면은 아마 규모를 줄여서라도 단계적으로 하겠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다시 기존 사업들을 다시 구조조정해가지고 재포장하는 거죠. 재포장해가지고 금액을 맞추든가. 사실 지난 1차 추경할 때 17조를 썼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 33조예요. 33조에서 일부 한 5조에서 10조 정도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 조금 하고 불가피하다 조금 하고 그다음에 요 패키지를 좀 바꾸면은
50조 비슷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장을 좀 바꾸면. 예, 그래서 그 시도를 아마 할 거라고 보고 이제 여기서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입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유류세 좀 깎아줬잖아요. 그렇죠. 네. 20% 인하해가지고 3개월 연장했잖아요. 그것도 3개월 하면 한 1조 4, 5천억 정도 빵꾸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류세 할인폭을 20에서 30으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세수 거기서만 빵꾸 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뭐 종부세 없애겠다, 뭐 양도소득세 과세 맞아요, 주식에 대해 안 맞아요. 하겠다 이렇게 네. 하면은 기존에 들어오던 세수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더 크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마 말하기는 쉬워도 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갖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두 분 말씀 이제 경청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났는데 레드 회원님이 김우빈이 생겨서 똑똑해지는 기분이라고. 저 이 김우빈 이름 좀 때려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머치님도 오늘 뇌가 뚱뚱해진다고. 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제 두 분이 이제 또 이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도저히 소화를 못하고 제가 진행을 잘못해가지고 네, 아닙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를 좀 기약을 하죠. 예. 네. 자, 오늘 김우빈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그다음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